네, 여러분 이제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자께서 다시 자리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는 아마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곳에는 전문 기자단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질문은 사전에 기자단에서 보내주신 질문 중에서 시간 관계상 다 아마 논의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골라서 논의하겠습니다. 보통 질문은 발표하신 순서대로 드리는데 오늘 정철 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셔서 정철 원장님께 먼저 들어온 질문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제조업의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셨는데 이를 대체할 성장축이 내수 확대이신지 아니면 발표 도중에 서비스, 투자, 기술 중심으로 산업 구조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하는 질문이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새로운 통상 환경으로 관세가 이제 투자 수단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에 결국 한국 제조업의 수출 중심이 해외 현지 생산으로 바뀌는 건 아닐까? 이렇게 될 경우에 설비 투자가 큰 산업 같은 경우 국내 생산 공장은 설비가 축소되고 또 인력도 감축해야 되는 그런 구조조정의 압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고요. 먼저 일단 그 상품 수출 중심에서 이제 서비스 또 투자 기술 중심으로 이게 구조 자체가 좀 재편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에는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기업들은 이제 한국 기업으로만 보기 어려운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맞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물론 상품이나 제조업의 어떤 역량을 우리가 강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지만 지금 보시면 그 상품 수출의 그 성장률이 과거에 어떤 무역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1980년대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수출 증가율이 세계 수출 증가율이 세계 GDP 성장률의 막 2배, 3배로 빠르게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는 오히려 1대1이거나 오히려 그 GDP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그 수출 증가율이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뭘 기준으로 했냐면 상품 수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서비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교역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증가율이 좀 둔하는 데서도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디지털 무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요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한미 간에 그 합의를 하면서 대미 투자를 많이 하기로 하면서 나왔던 의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미국 쪽으로 우리가 다 투자를 하게 되면 국내는 많이 공동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각국은 이제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무역보다는 이제는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많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지 수출을 해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현지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국내 생산 설비를 늘리면 국내 내수가 그만큼 받쳐줄 거냐. 또 하나는 그럼 국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301조 조사를 하는데 과잉 생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내 생산을 많이 해서 수출을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국내의 투자를 해외 투자로 대체하는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수출을 통해서 할 수 있던 걸 이제는 그쪽 현지 투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지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완전한 대체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발표에서도 전환의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AI를 비롯한 그런 기술,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이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결국은 산업의 어떤 구조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조정을 하고 거기에 전환에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거를 어떻게 그 기술 발전 그리고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키느냐. 전 그래서 이러한 기술 발전과 그 인재, 노동력의 어떤 결합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민관 협력이 중요한 시대라고 이제 정철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권영대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관 협력의 선두에 서 있는 지금 기관에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민간 협력 한국 잘 되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더 기묘한 협력은 어떤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곤란하시지 않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한국 정부에서는 사실 민관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런 정부와 그 기업들 간에 또는 이제 경제 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협력체라든가 그런 회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는 그걸 통해서 서로 이제 다르게 가지고 있었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잘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뭐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모든 나라가 산업정책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해외에 있는 외국 정부들도 우리 기업들한테 직접 연락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하려면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특히나 그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중 간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또 미국의 어떤 보호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타개해 나가는데 기업 힘만으로 이제 시장에서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민간의 그 역할 구분을 잘해서 그렇게 원팀으로서의 그런 그 시너지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올림픽 경기 보면 팀 코리아라 그러는데 이제는 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팀 코리아가 더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개 좀 네, 감사합니다. 드려도 되나요? 저도 이제 그 유사한 거에 있어서 다른 관점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민관 협력을 보면 한국이 가지고 아까 내수 확대가 가능하냐라고 얘기하셨던 거랑 도 되게 비슷한데 한국이 주요국 중에 내수 기반이 제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덴마크다. 작아 보이지만 EU라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있고 중국 하나의 마켓인데 되게 크고 일본도 사실은 한국이 계속 일본과 비교해서 그렇지만 엄청 큰 국가고 미국도 엄청 큰 국가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구조적으로 내수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내수 시장의 확대만으로는 어려워서 수출 중심형 국가로 갔던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 중심형 국가로서 어쩔 수 없이 외부 통상 환경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민간 협력이든 정부 정책에서든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굉장히 기민하고 굉장히 최신의 아젠다들을 잘 세팅하는데 저는 이제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잘 세팅을 하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선언적인 것들이 끝나고 났을 때 실행적인 것, 프랙티컬한 부분이나 아니면 실효적인 부분까지 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좀 같이 해결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내수시장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앞에서 잠깐 제가 세션 3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건데 소규모 다자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이 내수시장이 작으니까 EU와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FTA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국가들과의 조금 더 넓은 형태의 경제 공동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영대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원장님께 들어온 질문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김일구 소장님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사실은 WTO가 현재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다자주의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양자 간의 FTA도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데 다자주의를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특히 이제 우리가 CPTPP 같은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있고 지난해 고영대 원장님 발표에서도 아마 CPTPP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이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왔던 질문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배터리라든가 일부 전략적인 산업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런 보호무역이나 블록화 흐름이 중국의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 기자단으로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가격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수익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국은 가격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할 경우에 수익 감소를 예측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다자주의와 지역 패권, 역내 내수 증가는 저는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 패권으로 바뀌게 되면 지역 내에서의 경쟁, 지역 내에서 경쟁들이 여러 개가 됐을 때 지역 패권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다자주의로 전환되는 건데 그 측면에서 한국은 지금 완전히 동떨어진 섬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누군가와는 같이 협력하는 구도가 과거에 다 같이 모두 다 공평한 시장이 아니면 그러면 몇 개 나라끼리라도 공평한 시장을 만들자, 서로 협력적인 체계를 만들자가 지역 패권, 소규모 다자주의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의 작은 내수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일맥상통한 그래서 이제 CPTPP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업체 통상 압력 강화에 따라서 중국 업체의 글로벌 점유율이 높아지는 걸 막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 거냐에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근데 중국 기업의 마켓시어가 줄어들 거냐는 그거는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카테고리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그냥 전 세계 정부가 보는 산업 카테고리가 크게 이제 네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소비재, 그리고 뭐 위생품, 뭐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생활 물가, 소비자 편익,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 관련돼 있는 거. 이 부분은 관세를 매긴다라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국내 물가를 높일 거냐, 관세를 통한 재정 적자를 보완할 거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역 전쟁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카테고리,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만드느냐는 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체적인 게 이제 배터리, 뭐 자동차, 뭐 그리고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인데 누가 만드느냐는 안 중요하고 어디서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생산하고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생산하는 흐름들이 강화되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은 상황에서의 쉐어는 높아질 거다. 물론 이제 카테고리 2나 1에 해당되는 전략산업 또는 국가 안보나 주권에 관련된 산업은 높아지긴 힘들 텐데 질문하신 전기차 또는 철강, 화학 이런 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같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질문이셨던 가격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이 수익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좋아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익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다. 1번. 두 번째는 수익의 급격한 하락을 막음으로써 평균 수익을 보호하거나 강화한다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싱글 마켓이었을 때는 전쟁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기 때문에 또는 국가 간 장벽, 보호무역주의는 예상치 못한 변수이기 때문에 수익성 예측에 들어가는 변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거의 상수화가 됐기 때문에 언젠간 발생하는 거지 정확하게 언제 나타나는지 못하는 변수다라고 넣어보면 평균적인 수익률도 높아질 거다. 근데 평균적인 수익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수익률의 변동성도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의 공급망 측면에서의 저희 견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일구 소장님, 아마 앞에 정철 원장님이나 권영대 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소장님께 들어온 질문부터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온 질문 먼저 드릴게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아까 이제 발표조 중에 유가 상승이 근원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미 연준이 나중에 이게 결국은 공급망의 리스크였구나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늦게 한 것에 대한 반성을 했다 또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유가 상승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해야 할까요? 특히 이제 요즘 신원송 박사님이 이제 매파적인 기질을 가지신 분이고 이제 새로 하는 총재가 되실 거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하느냐라는 거는 결국 그걸 통해서 공급망 충격을 수요를 전반적으로 둔화시켜가지고 공급망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해서는 우리 수요 줄어드는 걸로는 글로벌 충격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공급망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혼란을 더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글로벌하게 금리 인상 추세에 늦지 않게 거의 비슷하게 또는 금리 인상이 확실시된다고 한다면 약간 앞당겨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제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이게 이란 문제가 이제 빨리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공급망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둔화시켜서 이게 줄어든 공급에 맞춰줘야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란 문제가 한 달 이내에 끝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란 전쟁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핫 이슈인데요.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봉쇄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질 경우에 우리나라도 여러 산업에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일 큰 타격을 받을 우리나라 산업은 어떤 영역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기업들이 사전에 어떻게 미리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하고 물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격 충격은 똑같이 받아요. 전 세계가 똑같이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이 받기 때문에 가격 충격으로부터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걸 따지기는 좀 어렵고 물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있고 덜 올라가는 게 있는데 같은 산업에서는 전 세계가 똑같은 기업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지는 건 다른 건 뭐냐면 자원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호르무즈 해협은 유럽이나 북미 쪽에는 전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이게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쪽에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공급망 충격일 것이고 이게 마치 우리가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서 한국에서 생산을 하면 불리하고 미국에 생산하면 유리하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북미나 유럽 베이스는 유리하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베이스는 불리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의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다자무역이 계속 유지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불리해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생산 기지를 다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충격 들어올 것도 다 이런 것들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환의 시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김일구 소장님이 워낙 또 투자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요즘 주식 시장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호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또는 이란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대규모 데이터 센터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이고, 그쪽에서도 뭐 그 원유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전소 만들기가 쉽고,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 이것 때문에 이제 대규모 반도체 수주, 뭐 GPU 수주 이런 거에 들어가고 뭐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뭐 메모리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가장 선행하는, 전 세계 어느 데이터보다 선행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걸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5일 단위로 발표되고 하는 데이터를 봤을 때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잘 지켜봐야 될 건데, 이게 어쨌든 AI 산업, 뭐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메모리 반도체 수출 동향을 잘 모니터링 하셔라. 그러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Q&A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벨 경영 전략 포럼에서는 2026년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및 국내 경제 산업을 바라보는데 꼭 필요한 핵심 이슈들을 세 분 전문가분들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이 짚어본 중요한 이슈들은 첫 번째, 지정학적 이슈가 압도하는 시장 환경의 변화, 그리고 관세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이동하는 국제 패권 경쟁을 두 번째로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세계 교역량 둔화, 그리고 산업별 구조 전환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통상 질서 속에서 한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그리고 AI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서 전쟁의 파고까지 맞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널뛰기 장세 속에서 불안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전문가 세 분의 분석을 통해서 눈앞을 가리고 있던 안개가 많이 걷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경제 주체들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더벨 경영 포럼이 주기적으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지혜를 나누어 주신 세 분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 더벨 경영 전략 포럼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